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요.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 몫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데 굳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소모하면서 살 필요는 없죠. 성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때 결국 나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건데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거나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고 했죠. 진짜 성공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최소한 그건 이기심과 질투는 아닐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3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날인데요. 자, 이제 3월 중순, 3월 말이 되면서 많은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죠. 물론 이제 비상장사도 주주총회를 하게 되고요. 주식회사라면. 자, 올해는 특히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또 주주환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똘똘 뭉치고 있고요. 기업들과 주주 사이에 과연 화목한 주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총 시즌의 관전 포인트 함께 한번 짚어보시죠. 유럽연합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이 법이 불러올 파장, 영향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 지출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 금액,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1인당 비용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43만 4천 원 꼴인데요. 고등학생은 74만 원. 그러니까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이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요.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또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 지출이 크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 학생들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참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이라는 뜻을 합쳐서 네 글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자, 이 반대말은 공교육이죠. 강력한 힌트 한번 나갔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2대12 권소현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익 기자님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세요? 할 말 많으신가 봐요 오늘. 아닙니다.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잠깐 정리를 했는데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번에 주주총회 가시는 분 계세요? 네, 저는 출입이 재개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핫한 주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재만 하러 갈 것 같습니다. 투자한 기업에 가는 곳은 없고요. 네, 그냥 역시 일하러. 네. 어때요? 요즘에는 좀 주총장 풍경이 좀 달라졌을까요? 예전이랑 비교해 보면? 예전에 기억해 보면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주총장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총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총에서 약간 이슈가 있을 만한 기업들은 미리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주총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너희가 미리 나에게 뭐 보상을 하거나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면 조용히 있을게. 이렇게 약간 내고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내고가 안 먹히면 실제로 주총장에서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고 뭐 고성을 지르고 뭐 욕하는 분도 있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주총꾼들은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가면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굉장히 점잖게 약간 IR을 행사로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뭐 회사의 경영 전략이 어떻습니까? 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 밑그림 뭡니까? 약간 이런 굉장히 이제 세밀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예전에 또 그 주주들도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주총장 가면 선물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줬기 때문에 주총하기 전에 물어봐요. 이번 해의 선물은 뭔가요? 그래서 선물이 마음에 들면 주총장에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그 선물 리스트 공유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정말 내가 주주로서 그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내가 궁금하니까 내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러 가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약간 이게 편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기자들이 많이 참가하는 주주총회는 취재거리, 이슈가 있죠. 뭔가 논란거리가 있는 주총이니까 약간 좀 편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주주분들의 투자자분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누가 주총꾼인지 맞아요. 누가 사측에서 동원한 사람인지 또 구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이랑 또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주주 환원 또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면 보통 주주 발언이라고 하죠. 주주총회 때 이제 주주 발언하는 기회들이 조금 있잖아요. 의장 외치죠. 네.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임직원분이나 아니면 위임받으셨던 이제 그런 대리인분들이 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진짜 아까 권선 선배 얘기하신 대로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아마 나왔었던 게 이제 뭐 주주 제한이라든지 요즘 행동주의 펀드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주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주주들이 직접 안건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한 6주 전까지 해야 되고 1% 정도 의결권을 모아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주들은 사실 주주 제한이 쉽지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곳들이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서 의결권 이렇게 모아와서 이렇게 여러 제안들을 하는데 이번 주총 그러니까 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주총 시즌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주주 제안들을 많이 내놔서 지금 여러 관전 포인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은 거의 사실상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들러리에 불과했고 발언권도 별로 없고 회사 측에 다 이제 무시하기 십상이었고 이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슬슬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에도 사실 조금 박수익 기자.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고 네. 있는 게 이제 방금 염현석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주주 제한이라는 게 상장회사 기준으로 이제 1%를 6개월 보유하거나 좀 자본금이 많은 회사는 한 0.5%를 보유하면 되는데 그게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도 이제 의결권을 같이 위임받아서 하면은 주주 제한이 가능한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다 기관 투자자들이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하나의 앱을 어떻게 알게 돼서 가입했는데 앱을 깔아서 그 앱 내에서 의결권을 위임을 하는 네. 지금 이 IT 기술 발달로 그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사실 소액 주주들이 이제 결집력이 점점 이제 강해지고 네. 그 소액 주주와 뜻이 맞는 기관 투자자들이 또 결집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뭐 이화전기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좀 문제가 나타나고 되어 있는.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뭐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 넘는 시대다 보니까 또 그 예전에는 그래서 힘이 없고 막 이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개미처럼 더 잘 뭉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좀 회사별로 좀 몇 군데만 상징적인 곳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은 삼성물산에 대해서 사실상 뭐 이게 삼성그룹이 지주사 체제는 아닙니다만 또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죠.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구체적인 또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 지금 막 이제 개회를 했을 것 네. 같은데요. 9시부터 이제 삼성물산 주총이 있는데 일단 이게 결론적으로만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삼성물산에서 나타낸 쟁점 안건이 이제 일반적인 보통 결의 사항이거든요. 주총 참석 네. 주식들의 절반이 찬성하면 되는 이게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 그러니까 재무제표 결의와 배당 안건에 대한 건데 이미 이제 삼성물산이나 우호지분 측이 40%에 가까운 과반이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국민연금이 엊그젠가요 그 삼성물산 측의 안건에 찬성하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쟁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 되게 논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동주의 펀드 몇 곳이 이제 연합을 해서 삼성물산에게 자사주 5천억 원치 매입하고 회사가 제시한 것보다 한 70% 이상의 현금 배당을 더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네. 금액으로 따지면 올해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삼성물산을 향해서 1조 한 2천억 정도를 주주들에게 써라.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네. 확대하러. 근데 이 삼성물산에서는 그에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게 한 4천억 정도를 배당을 하겠다.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대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3년에 걸쳐서 올해 기준으로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그 회사가 제시했던 배당금을 합하면 주주들이 요구했던 주주 환원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거든요. 주주들은 한 총 주주 환원율로 따지면요. 따지면. 네. 근데 이게 주주들은 이제 자사주 소각은 있으니까 하고 다만 그게 추가로 알파로 자사주 매입 더 해라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각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 이게 회사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 회사 측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환원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은 충분히 그거는 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는 회사의 계획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이제 삼성물산은 또 상징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더 많이 주목이 되는 거고요. 삼성물산 말고도 좀 시끌시끌한 곳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금호석유화학도 있고 KTNG도 있고 고려아연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공통점을 좀 뽑아 보면 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배 구조들이 조금 튼튼하지 않다. 네. 아니면 뭐 좀 직설적인 말로 그냥 오너 지분이 약한 곳들이 조금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을 더 하느냐 아니면 뭐 배당을 더 많이 하느냐 이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 오너 일가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도 올라가고 이제 주가 부양도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오너도 챙기고 주주들도 챙기는 이제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당장 배당금을 많이 받고 빨리 나가야 되는 이런 곳들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득이나 뭐 배당 수익이나 안정적인 배당 수익 등을 원하면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배구조가 조금 불안한 곳들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특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금호그룹 때부터 이런 지배구조 문제로 계속 뭐 법정 소송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그 회장 박창구 회장 일가와 그다음에 이제 박철환 상무 쪽에 전 상무 쪽에 이런 지배구조 싸움이 약간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지점들을 조금 더 공통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오너의 문제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서 의사결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공통점은 회사가 굉장히 자산이 많고 다만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왜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냐 하면 사실 삼성물산이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이런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계열사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분 가치를 시가총액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자사주를 가지고 지금 이거 전부 다 소각해라 아니면 회사에서는 절반만 단계적으로 소각하겠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낮은 기업에 들어가지 반대로 회사 좀 애매한데 주가가 높은 기업들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증권사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을 이제 정리해서 리포트를 낸 걸 보니까 일단은 업종 평균이나 글로벌 동종업계보다 주가 수익 비율 혹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곳이 네.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시총 대비 과도하게 많은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본 이익률 우리가 ROE라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낮은 곳들. 그리고 마지막이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데 배당금이 너무 정체됐다. 이렇게 세 조건이 맞는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1세대 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있었고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의 이제 초기는 외국계들이 주로 이제 했었어요. 예전에 뭐 소버린이라든가 칼아이칸이라든가 뭐 엘리엇 같은 데들 외국계 사모 이런 펀드들. 데들은 사실은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가 컸었는데 먹고 튀었다는 것도 좀 있었고 근데 1세대 펀드 그러니까 토종으로 보면 우리 장하성 펀드 기억하시잖아요. 네. 사실 한국 기업 지배구조 펀드였는데 그 이제 장하성이 장하성 교수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었는데 그 펀드는 사실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던 게 너무 이제 오너지분들이 많은 곳들을 공격하다 보니 족족 주총에서 이제 뭐 안건이 부결이 되고 뭐 이러면서 표 대결에서 이제 통하지 졌죠.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손실이 한 40%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청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세대 펀드들은 뭔가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주로 공략하기도 하거니와 이제 제도가 뒷받침되는 경우도 있는 게 상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뭐 3%룰 같은 게 생겼죠. 이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제한하는 뭐 이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주주 제한과 관련돼서도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이러면서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총에 뭔가를 이제 안건을 제안을 했는데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한 사람들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주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좀 강화되고 그러면서 기업이 바뀌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수익률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의미가 부여가 되고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이 가세를 하면서 뭔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꼽힐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저는 그 온라인에 SM 그 공격했을 때가 이게 약간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다고 네. 생각했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의 고질적인 문제가 일단 배당을 전혀 안 하고 있었고 네. 그 대주주인 이스만 그때는 총괄 이제 총괄이었죠.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매출의 몇 %를 줘야 되는데 적자가 나도 이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회의는 영업이익의 한 3분의 1 정도를 라이크 기획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꿔라라고 계속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게 결국은 지금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계약이 종료가 됐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사례들이 생기니까 정말 되네.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오르네. 그러니까 주주들도 행복하고 회사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한 작년 즈음부터 이 행동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행동주의 하면 이제 기업 사냥꾼, 맞아요. 먹튀 아니면 진짜 국부로 유출시킬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게 이제 오너라는 표현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최소한 주식회사이고 상장이 되어 있는 공개 기업이라면 확고한 주인이 있다는 게 모두가 주인인 거지 않습니까? 지분을 가진 만큼 비례적으로 이걸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많이들 알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주총장에서도 나타나는 기업들의 거고. 약간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를 사실 과도하다는 표현도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배당도 늘리고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오너들의 생각도 좀 바뀌고 저는 이번에 KTNG가 집중투표제를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라는 거는 뭐 2명의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3명이다 그러면 내가 투표를 한 명한테도 몰아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근데 KTNG 입장에서 약간 좀 불안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중투표제를 좀 마련해 달라 정관에 반영해달라 요구를 했을 때 이걸 받아들여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좀 바뀌는 분위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다양성을 좀 존중하지 않는 사회로 유명한데 기업의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최대 주주와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 권력기관 출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이해관계 없고 혹은 본인과 때로는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사회 내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사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근데 그조차가 사실은 다양성이 있어야 기업도 견제 감시가 가능하고 또 균형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또 이제 표로 이거 뭐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표로 결정이 될 겁니다.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치열한 곳 보면 네. 정말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이게 사실 뭐 주주총회가 일어나기 전까지 해서 뭐 여러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법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특히 그 기업 공개가 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고 의결 기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뭔가 땅땅땅이 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는 나라의 총선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지분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지금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주주가 이제 2명이 이제 주요 주주가 2명이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지분 경쟁이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이런 뭐 고려아연이나 영풍회 같은 이런 지분 경쟁 같은 경우에도 뭐 도덕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지금까지 일련의 여러 뭐 기사들이나 아니면 뭐 사건들을 빗대어서 보면 뭐 사고가 나든 뭐가 하든 막 지분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소액 주주분이나 아마 일반 주주, 저 같은 뭐 일반 주주분들도 뭔가를 정확하게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주총을 갈 때 뭔가 이런 뭐 도덕적이라든지 ESG 측면에서의 강화에 힘을 실어줄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렇죠. 뭐 당장의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주주들도 조금씩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필드 뛰면서 취재할 때는 이게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줄 알고 취재를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 그 회사를 최신의 집안이 경영을 하느냐 장신의 집안이 경영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저는 갖게 됐거든요. 결국은 기업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경영을 하고 기업 가치를 누가 더 많이 올릴 것인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때 주주분들은 선택할 뭔가 더 좋은 명분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부터 그리고 정부가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이제 집사 뭐 이런 뜻이고 그래서 기관들이 그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관 펀드라는 거는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어느 대상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월스트리트 룰이라고 해가지고 저리 신용 중익 떠난다니까 펀드들이 투자를 했다가 그 태당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고 다른 주식 갈아탔는데 뭐 지금 계속 얘기했던 행동주의 펀드랑도 결이 맞지만 행동주의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화를 많이 해라. 그냥 팔고 그냥 떠나지 말고 니들이 기관 투자자로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화를 하고 관여할 거는 관여를 하고 필요하면 연대를 해서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약간 연성 규범, 자율적 규범인데 요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발표한 내용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그걸 이행했는지 또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넣어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발표를 했을 때 되게 불만이나 의구심이 많았던 게 너무 기업 자율에 맡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소액 주주들보다 비교적 많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니들이 스스로 한번 니들은 어차피 관리자니까 선량한 어떤 관리자의 그런 시각에서 밸류업을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에 뭐 이렇게 건전성 측면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사실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맡긴 게 우리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금 또 미래 자산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수탁자 의무라고 하듯이 돈을 받았으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에도 또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이 된다라는 거고 혹시 이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이번 뭐 주총 시즌에 좀 의미 있는 좀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라는 뭐 말씀
하나 있을까요? 저 박수익 기자. 딱 하나 네. 있는데 아까 뭐 많이 열심히 준비하시더니 고려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삼성물산 그렇게 이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배당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 그러니까 적게 배당하면 반대한다라는 게 있는데 다른 표현도 있어요. 과다한 경우에도 반대한다. 너무 많이 배당하면 반대한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이사회책을 든 거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다하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주주 입장에서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이런 기준들도 이제 올해 주총에서 삼성물산이나 특히 고려아연도 배당을 5천 원 할 것이냐 만원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이 했던 것과 비슷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라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떤 성장성이 필요한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저는 좀 같이 동참을 할지 이런 것도 이번 주총에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댁으로 아마 주총 참석장 많이 이제 날아올 텐데 꼭 한 번씩 이제 관심을 갖고 안건이라도 한 번씩 이제 들여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한마디 네. 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꿔서 어쨌든 지속 가능성 혹은 우리가 요새 이제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약간 좀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부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배당하라 이런 건 약간 넌센스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기업들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버선이 있어야 기업들도 좀 불안해하지 않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뭐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차등 의결권이나 뭐 포이즌필 같은 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고민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세 글자 혹은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 10명 중에 8명이 이 교육을 받았고요. 특히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고 있죠. 과목별로는 뭐 역시나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지출이 컸다고 하는데요. 학원, 또 과외 등 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라는 세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김영희 님이 현재 중3 아이의 수학 58만 원 더하기 30만 원, 영어 43만 원, 과학 30만 원, 국어 40만 원이 들어가신다고. 자, 김영희 님은 저희 김경필 멘토와 함께하는 돈줄 상담소로 이제 직행하시게 됩니다. 자, 돈줄 상담소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6108님이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원도 요즘 많이 힘듭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아침에 전단지 홍보하고 왔습니다. 학원도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과 중소형 동네 학원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온라인 그런 학원들은 또 사상 최대 막 매출 올리기도 하고요. 이것도 양극화 이렇게 됩니다. 자, 세 글자 혹은 네 글자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인공지능 AI 기술과 관련된 뉴스가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나타났다. 뭐가 또 개발됐다. 뭐가 또 진보했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그러면 과연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 규제가 따라가느냐도 봐야 하는데요. 유럽연합에서 좀 의미 있는 법안을 마련했네요. 이거 좀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염현석 기자. 유럽연합의회가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입니다. 네. 이제 AI법 최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찬성이 523표였고요. 반대가 46표,
기권이 49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던 겁니다. 뭐 주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 생활에 직접적으로 되게 크게 영향 미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의료, 교육, 뭐 공공 서비스, 뭐 안면 인식, 뭐 자율주행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좀 아니면 좀 뭔가 개인 정보가 많이 필요한 이런 AI 기술에 대한 이제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되고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제한이 되는데요. 만약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대 3,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 최대 7% 정도의 이제 벌금까지 내야 되는 걸로 이제 법안이 생겼습니다. 매출의 7%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막 오픈 AI처럼 엄청 큰 곳도 있지만 스타트업 규모라든지 좀 작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조 단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겠지만 역시 굉장히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메타 등 이런 글로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우려 성명도 내고 그렇게 얘기를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가 AI로 만들어진 건지 지금 되게 구분도 안 되는 세상인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거고요.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일러야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여긴 최종안이 나온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의회에서 이제 집행위안을 의회가 이제 비준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한 2025년이라고 하는데 여러 이제 우려가 AI라는 분야가 사실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산업 분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갈 수 있게 규제로 길을 닦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발전을 다 시켜놓고 한 곳으로 모을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보다는 일단 좀 지능 위주로 가고 있고 유럽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길을 우리는 좀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방식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왜 유럽이 가장 규제 쪽으로는 제일 먼저 치고 나갈까요? 사실 그쪽에서는 유럽에서 어떤 AI 기술이 많이 선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거의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이제 발전 수준이 좀 뒤쳐져 있으니까 규제 표준이라도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자. 근데 사실 지금 AI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AI 기술에 대한 경쟁이었다면 요새는 AI 윤리에 대한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뭐 유럽이 먼저 이런 표준 같은 거를 좀 만들긴 했지만 이 규제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도 작년 10월에 뭐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이제 정보통신부가 AI 윤리 기준 같은 거 마련했고요. 뭐 AI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일종의 법안 같은 것도 작년에 국회 문턱을 좀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제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뭐 저희 디지털 권리정전 이런 것도 발표했더라고요. 이제 요걸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뭐 AI 개발이나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그리고 AI의 책임성 문제들을 이제 규정한 권리정전 같은 것도 발표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뭐 의료, 뭐 교육, 산업 뭐 여러 분야에서 굉장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의료에서는 AI로 환자의 이제 정보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유출될지 모르는 엄청 민감한 정보인 건데 그리고 이제 AI가 의사결정에서 알려준 정보들이 어찌 보면 이제 차별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뭐 연령 이런 거에 기반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결과를 내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들이 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딥페이크 범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과 같은 뭐 이제 영상에 누구의 이제 얼굴이 입힌다던가 이런 영상 조작이 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딥페이크 영상 동영상 수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한 900% 급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급증한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것 같고 또 예측을 하는 쪽에서 보면 2026년에는 온라인 콘텐츠의 90%
10%가 합성으로 생성될 수 있다. 합성으로. 네, 우리 근데 사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잖아요. 정말 실존 인물인 줄 알았더니 AI였어. 근데 너무 실존 인물 같다. 근데 지금 특히 올해가 전 세계가 정치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네, 미국도 네. 그렇고 정치 이벤트가 많은 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AI로 뭔가 조작된 영상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모든 국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산업의 발전, 혁신 이런 것들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제가 앞서갈까 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규제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유럽연합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식적으로 발효된 법안은 없고요. 이제 현재 이제 계류된 법안이 있는데 네.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이번 때에서는 되게 힘들고 다음 때에서 또 다시 이제 여러 논의를 거쳐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야 법안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뭐 지능법도 필요하고 규제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 뭐 산업을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활용할 건지 이 어떻게 좀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인식들도 동시에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권세현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특히 이제 안면 인식을 활용한 여러 뭐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면 인식 같은 경우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극과 극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고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죠? 버스 탈 때 우리 카드 네. 찍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이 못 믿어오니 보안상 어려우니 얼굴로 이렇게 찍고 가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버스 탈 때. 네. 근데 그 업체도 이제 국내 AI 업체거든요. 안면 인식을 하시는. 그리고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지금 현재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는 곳들은 또다시 퀀텀 점프를 준비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거 카드가 잘 안 됐는데 그 카드 인프라 안 깔고 이거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깔면서 빨리 넘어갔었잖아요. AI가 또 그런 또 측면의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규제가 먼저다, 지능이 먼저다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논의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에 굉장히 민감한 기술들이 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그렇죠. 필수 정보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박수희 기자. 예전에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톰 크루즈가 거리를 지나갈 때 이 홍채로 인식해서 톰 크루즈 쉬는 전광판이 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실시간으로 저 사람이 실시간적으로. 누군지. 예, 그래서 그 톰 크루즈가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안구를 다른 사람 안구로 갈아 끼우는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딴 사람으로 떠서 이제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그 유럽의 AI법 그 논의 과정의 가장 마지막까지 핵심적이었던 주제였거든요. 이른바 원격으로 생체를 인식하는 식별 시스템. 이거 유럽에서는 금지한다 사실상. 그 범죄자 추적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버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원격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우리가 뭐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휴대폰 로그인 하는 거랑 같은 거지만 이거는 네네네. 지금 유럽에서 금지하는 거는 아예 이제 약간 빅브라더처럼 이런 것들은 너무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제약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기술이 발전이 안 되지는 않겠죠.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하나 앞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러한 법들을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는 돼라고 했는데 이 속도가 빠를까 아니면 기술의 속도가 빠를까라고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기술의 속도가 그렇죠. 빠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상징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샘 알트먼 있지 않습니까? 오픈 AI 만든 샘 알트먼이 홍채를 인식해서 그 데이터를 주면 코인을 얼마치 준다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나중에 물론 이제 그들 말로는 이걸 기본소득을 제공하는데 활용할 거다. 그리고 이게 개인화하지는 않고 비식별
처리를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시를 했었는데 이 코인 가격도 올해 들어서 한 10배 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꽤 돈 되는데 그냥 홍채만 눈 한 번만 스캔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여의도에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스페인에서 이제 그거 못하게 제동을 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홍채 같은 정보는 한번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되면 영화니까 이게 안구를 갈아 낍니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번호 이제 법원 가서 우리가 허락받아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AI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상존하는 시대다 보니까 무섭기도 합니다. 안구를 이제 교체하지 않아도 뭔가 기술이 발전할 것 같아요. 뭐 렌즈를 끼면 홍채 정보가 바뀐다거나 이런 기술도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우회할 수 있는 그쵸. 기술 기술의 속도 엄청나게 빠르니까. 이게 또 기술이 기술을 잡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잡지 못하는 걸 또 다른 기술이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완벽한 규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규제는 없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과학기술 항상 뭐든지 그 우회해서 뭔가 이 길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뭔가 공통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AI 기업들의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하나 이제 데이터 수집이고 그거를 보관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 측면에서 이런 AI 기업들이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건데 좀 적극적인 환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 로봇세 네.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사실 그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냥 돈은 안 들잖아요. 자기가 그냥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당장 좀 효과가 있는 예를 들어 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월드코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를 보면요. 이런 청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가족 누가 희소병에 걸렸는데 이 치료비에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병,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 자체가 부족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약이 있어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머니투데이의 남영도 기자가 이 희소병을 앓고 있는 분을 또 만나서 또 직접 체험한 것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희귀병이라기보다는 희소병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행성 근위 영양증? 네, 이 병이 어렵습니다. 어떤 병이에요? 10만 명 중에 4명이 걸리는 희소병에 걸린 익선 씨, 장익성 씨라는 분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빠르게 근육이 굳고 말라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네. 처음 5살 때 이제 진단 받으셔서 의사가 당시에 20살을 못 넘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하나씩 사라졌다고 해요. 걷지 못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점차 앉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금은 누워서만 모든 시간을 침대에서만 보내고 계신데요. 호흡 근육도 약해지면서 24시간 동안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눈동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것도 마디 끝만 살짝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20살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17년을 덤으로 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눈동자와 엄지손가락, 발가락 정도. 그것도 끝 마디만 움직일 수 있는. 맞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유튜브 활동도 하세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어떻게요? 몸이 굳어져 가면서 좀 방황을 많이 하셨대요. 좌절하고. 근데 이런 삶이 희망이 있을까? 뭐 매일 자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절망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뭐 근육병에 대한 편견을 좀 줄이고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는데요. 이왕에 뭐 시작한 거 좀 제대로 해보자. 이래서 카메라, 마이크, 조명, 뭐 안구 마우스 이런 장비를 하나하나 다 침대 위에 공중에 이제 설치를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근육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근데 컨텐츠가 이제 한계가 좀 있겠다고 느꼈고 예. 원래 좀 게임을 좋아하셔서 게임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게임 컨텐츠 만들어봐야겠다 하셔가지고 눈을 1000만 번 깜빡여서 세상과 소통한다 이런 모토로 채널을 하고 계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혹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화? 네, 대화는 대화 하실 자체는 수 있는데 가능하고. 인공호흡기를 근데 쓰시다 보니까 그것도 불편하시구나. 네, 중간중간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의 이제 누워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게임 유튜버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여서 이렇게 뭐 게임 하는 걸 직접 봤는데 네. 손과 발끝에는 스위치를 뭐 나머지는 안구 마우스로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장비가 있는 거야? 네네 장비가 있는데 이게 구하기 위해서 또 뭐 프랑스 업체랑도 몇 달 동안 이제 메일을 주고받고 아주 미세한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뭐 스위치 인터페이스, 네. 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깃털 조이스틱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구하면서 애를 쓰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게임을 시작했는데 눈동자만 움직여서 이제 뭐 게임 종족을 고르고 자원도 모으고 화면만 보면 이게 손으로 마우스 컨트롤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세요. 이게 눈동자를 굴려서 네. 그 눈동자를 기계가 인식하면서 게임 어떤 뭐 위치로 움직인다든지 네, 이렇게 커서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데 뭐 컴퓨터랑도 대등하거나 이기고 진짜 심지어 잘하는 게이머도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한 영상을 이제 보면은 게임 영상이 이렇게 크게 띄어져 있고 오른쪽 하단에 눈을 쉴 새 없이 굴리면서 와. 게임하는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체얼리즘 아닙니까? 체얼리즘. 또 여기 이제 남영도 기자가 체험을 해봐야죠 이거를. 그렇죠. 실제 해봤어요? 그 양해를 구하고 침대에 누워봤어요. 네.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눈동자 가는 대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네. 굴릴 때마다 커서가 엄청 빠르게 미친 듯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게 마음을 그러면 눈동자를 움직일 때도 미세하게 움직여야 아주 되는 거예요? 미세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이 계속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실 눈동자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바라봐도 거기로 가지 않고 감으로 이제 근처를 바라보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게임은 금방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라도 보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메시저 창 띄우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고 대화창 띄우고 이제 익선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한번 써보기로 했는데 네네네네. 그 짧은 글 8글자를 쓰는데도 30분이 걸렸습니다. 아, 하도 굴렸더니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야, 진짜 쉽지 않은 거네요. 스티븐 호킹이 컴퓨터로 대화를 했다라는 글도 저 올려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누워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라는 것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게임 유튜브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도전도 계속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정말 죽을 뻔하셨대요. 그 고비를 넘긴 다음부터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는데 뭐 검정고시, 뭐 사회복지학은 또 학사, 석사까지 따시고 1급 자격증, 복지사 자격증도 따셨고요.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뭐 희소병과 장애를 이중으로 체벌당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냐 뭐 면박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계속 이런 현실을 알리시고 하루가 바뀌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이 목소리를 내는 거, 이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시험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 다 검정고시도 통과하셨고 사회복지학 석사에다가 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따고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눈동자만 지금 움직일 이제 수 있게 휠체어 된 타기도 거죠. 힘드신.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상생활 보조해주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자는 혼자 일상생활 뭐 하기 어려운 분들은 장애인 복지법상 신청을 해서 활동 보조 방문간호를 지원을 받는데요. 네. 문제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장애인지
뭐 상황인지 상관없이 좀 지원 시간이 적다고 하는데 익선님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그래도 세 분의 활동 보조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걸 모두 누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전까지는 가족이 돌보고 희생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좀 도와야 그렇죠. 하는 네. 측면인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치료법조차 없는 것도 있고 치료제가 있어도 너무 비싸고 이것도 네.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희소질환 연구하는 교수님 만나봤는데요. 네. 희소질환 7,000개 중에 공인된 치료제가 있는 게 400개, 5%도 안 됩니다. 그것도 고가여서 탈락하는 환자들이 많고요. 급여율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90%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건강보험 이외에 이제 그래서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은 참 잘 돼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희소병 분야에서는 정말 취약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좀 어떤 관심을 갖고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까요? 그 교수님 이야기로는 좀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와 가족이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네. 그만큼 힘든 건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가 많아서 이분들이 좀 끝까지 치료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으려면은 사람들의 근데 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힘을 얻으려면 사람들의 관심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심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저도 기사 쓰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희소병 확률이 뭐 10만 분의 1이라고 하면은 제가 교수님 말씀 중에 좋았던 게 한 명이 걸리면 99,999명이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10만 분의 1만큼은 내가 그 관심과 책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림이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분의 1만큼이라도 관심과 책임감을 좀 느끼자. 네, 맞습니다. 자, 장익선 씨 사례를 들어봤고요.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요즘에 이제 러시아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대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국제 외교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맞닿아 있는 첨예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해서 국제 정세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